낭독을 하고 생각을 읽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독 산책의 탐마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그렇게 일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입니다. 이 책은 중앙일보 플러스에서 2020년 11월 30일에 출간이 됐습니다. 분량은 350페이지, 책값은 16,800원입니다. 책의 저자는 서광원 씨입니다. 1991년 경향신문 기자로 시작해서 중간에 벤처기업을 경영하다가 이후에 다시 언론계로 돌아와서 중앙일보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경영 전문 기자로 일했습니다. 벤처기업을 경영할 때 느낀 점을 사장으로 산다는 것으로 출간을 해서 사장들의 심금을 울렸고요. 지금도 많은 CEO들을 지켜보면서 기업과 리더, 조직과 인간의 역학관계를 심도 있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사장으로 산다는 것을 비롯해서 살아있는 것들은 전략이 있다, 시작하라 그들처럼 등이 있습니다. 프롤로그. 멋진 사랑을 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 자기 열정만으로 멋진 사랑을 꿈꾸면 결과가 좋지 않다. 거부당하거나 상대가 지친다.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다. 조직의 속성과 그 속의 사람들에 대해 모르면 조직에 걸려 비틀거리게 되고 넘어지기 쉽다. 계속 넘어지는데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면 결국 우리 자신을 탓하게 된다. 알아야 볼 수 있고 이해해야 그걸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무조건 열심히 하기보다 뭔가를 알고 열심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회사와 상사가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가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또 나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 이걸 알면 혼자 끙끙대지 않을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 그 에너지를 일에 쏟을 수 있다. 조직의 뜨거운 맛을 만들어내는 불편한 진실이 무엇인지 아는 조직 지능이 있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목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왜 나를 몰라줄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몰라주지? 묵묵히는 묻힌다. 그래서 필요한 것. 과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조폭 보스들이 공개적으로 화를 내는 이유. 2장 우리 회사는 왜 이럴까? 한국 조직의 내부 분열이 성행하는 이유. 왜 무능해 보이는 사람이 승진할까? 왜 못된 상사가 잘 나갈까? 왜 우리 회사는 변하지 않을까? 인사, 그거 꼭 해야 하나요? 왜 실력보다 태도를 중시할까? 3장, 상사 다를 수 없으면 괴물, 다를 수 있다면 선물. 왜 사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움츠러들지? 높은 분들은 왜 주의가 산만할까? 선배가 상사가 되면 왜 변할까? 고위직의 성적 스캔들이 많은 이유. 팀장님 정말 왜 이러세요? 상사의 호감을 끄는 바디랭귀지. 혼날 줄 아는 능력. 상사를 파악하는 3가지 방법. 4장, 마음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말이 많아지는 나, 위축된 걸까, 당황한 걸까? 급박한 상황에 처한 리더가 해야 할 5가지. 왜 기어오를까? 왜 나를 따르지 않을까? 아, 요즘 내가 왜 이러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마음이 어지러울 때. 어디서나 환영받는 팀장의 조건.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뉴턴은 사람들을 2그룹으로 나눈 뒤에 1그룹에게는 속으로 자신이 잘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도록 했다. 2그룹에게는 그 노래 제목을 맞춰보라고 했다. 탁자를 두드리는 사람들은 자신했다. 절반은 맞힐 것이라고. 그렇게 120곡을 들려주었다. 몇 곡이나 맞췄을까? 2그룹이 맞힌 건 딱 3곡, 그러니까 2.5%였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미국 스탠퍼드대 치피스 교수의 설명은 이렇다. 사람이 뭔가를 잘 알게 되면 그걸 모르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상상하기 쉽지 않거든요. 정보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나는 내가 상대에게 전하는 걸 상대가 잘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직접 들을 수 있는 소리로 해도 이런데 말없이 일하는 나의 모습과 진정성이 상사에게 그대로 전해질까? 상사와 회사가 나를 몰라주는 첫 번째 이유다. 네, 읽으면서 이 부분 좀 공감이 많이 갔는데요. 특히 집안에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할 때 생기는 작은 오해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드는 생각은 육하 원칙에 충실하게 하는 대화가 그런 오해를 좀 불식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인은 상대가 이런 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그 일부 요소들을 삭제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상대적인 인지 오류가 좀 생겨서 그게 좀 말싸움으로 번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회사의 높은 그들,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이 발등에 떨어지면 여기에 필요한 능력을 지금 빨리 찾아야 한다. 나중은 없다. 지금과 빨리가 중요하다. 망치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톱이라 할지라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제가 바로 그 망치입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을 쓰게 된다. 그렇게 했는데 괜찮은 성과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본 걸 믿게 된다. 결국 보는 것이 믿는 것이 된다. 묵묵히 일하는 사람을 몰라주는 두 번째 이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균적인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사람보다 더 지적이고 더 유능하며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마음은 우리 자신을 다른 것보다 우선하게 하고 우리 위주로 생각하게 한다. 우리 안에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굳건하게 깊이 뿌리내려 있다. 상사와 회사가 나를 몰라주는 세 번째 이유다. 자, 이런 생각을 불교에서는 아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에고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런 사고를 기초로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남들보다 우월하고 뛰어난 나, 그런 나를 특별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상사와 회사의 어떤 그런 인식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의 이런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본다.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좋지 않게 해주면 나쁜 사람이다.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이런 성향을 일찌감치 알아봤다. 1759년에 그는 이런 말을 했다. 인간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건보다 자신의 작은 불운에 더 고통스러워한다. 우리는 이런 성향을 학습하지 않는다. 원래부터 갖고 태어난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다는 뜻이다. 리처드 도킨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기적 유전자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본성이 있다.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는 이런 근거 없는 낙관주의 성향, 그러니까 근자감은 어느 정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너무 세면 자만심이 되고 또 너무 약하면 우울증이 된다. 세상은 갈수록 묵묵히 일하는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다. 어떻게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광고회사에 입사한 3년차 사원이 있었다. 회의에 들어가기만 하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사실 입사 때부터 특이하긴 했다. 남들이 마케팅 이론서를 읽을 때 그는 동양 철학 서적을 읽었다. 어느 날 회의에 방해만 된다는 핀잔을 듣고 나서는 입을 닫아버렸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회의가 열릴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해 복사해서 모두에게 돌렸다. 회의에 쏟아지는 무수한 말들, 그 말들의 요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다. 그런데 그것이 운의 시작이었다. 기획이사가 그걸 보고 있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자신이 참석하는 회의에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다. 평가가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기회가 생겼다. 카피 한번 써볼래? 그리고 나서 그는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고 그해 회사 우수 광고로 뽑힌 12편 가운데 7편이 그의 손에서 탄생했다. 광고인 박웅현의 스토리다. 지혜롭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그걸로 드러내는 게 가장 좋다. 대중과 조직은 공통점이 많다. 너머의 진실에 관심이 없다. 애써 알아보려 하지 않는다. 보이는 것만을 보고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한다. 주어진 일만 잘한다고 전부가 아니고 내 일만 잘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내향적인 이들에겐 푸시 전략보다 풀 전략이 적합하다. 푸시 전략은 말 잘하는 사람들이 쓰는 밀고 들어가기 방식이다. 먼저 말을 던지고 자기 할 말을 한다. 풀 전략은 반대다. 어떤 행동이나 상황 조성을 통해 상대가 나에게 오게끔 하는 것이다. 사회적인 기술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성능 좋은 스피커를 장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스피커란 나 대신 나에 대해 여기저기 말해줄 사람이다. 사교적이고 활달한 사람과 친하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 많이 알게 되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해준다. 굳이 내 입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조직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아래 위로 파트너 같은 이들이 있다. 깊은 감정 교류가 필요하기에 하루 이틀로는 어림없다. 긴 시간에 걸쳐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가는 게 필요하다. 상사의 기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두 가지다.
자주와 상사에게 이로운 것이 그것이다. 자주 눈에 띄는 횟수가 많을수록 기억 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는다. 상사에게 이로운 것이란 상사가 원하는 성과나 그의 마음에 드는 행동이다.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일보다 성과보다는 상사가 선호하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게 좋다. 물론 상사의 마음을 읽기 전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 우선이 될수록 좋다. 요즘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 자신감과 어떻게 다를까? 영어로 보면 뜻이 명확해진다. 자존감은 self-esteem, 자신에 대한 평가다. 자신의 가치나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자존감이다. 자신감은 self-confidence,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있어야 자신감도 있을 수 있다. 자기 평가가 우선이라는 뜻이다.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해라, 자신감을 갖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게 자기의 어떤 자존감을 높이는 냉정한 자기 평가를 근거로 해서 생길 때 발현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연계에서 과시는 일상이다. 과시에는 적절한 과시와 과장 과시, 그러니까 허세가 있다. 허세는 없는 걸 있는 척하는 것인 반면에 적절한 과시는 사자와 개들이 그러는 것처럼 능력과 자격을 나타내는 정보 전달 수단이다. 자연에서 보듯 과시는 필요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시를 오해한다. 단순한 처세술로 보고 얄팍한 술수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생각에 갇혀 있을수록 손해다. 과시는 정도가 문제지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권위는 필요하지만 권위주의는 배격해야 하듯이 과시도 마찬가지다. 없어도 있는 척하는 과장과시나 허세는 멀리해야겠지만 적절한 과시는 자연의 생명체들에게 그렇듯 우리에게도 일의 일부고 능력의 일부다. 우는 아이 젖준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낳은 사랑하는 아이도 울어야 젖을 주는데 하물며 남남인 회사 생활에서 누가 울지도 않는 나에게 젖을 주겠는가. 가끔은 우는 아이가 돼야 한다. 권위적인 사람은 남을 눌러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 한다. 누군가를 밟고 서는 건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끝이 안 좋다. 누군가를 바보로 만드는 유머를 구사하는 사람처럼 말이다. 남을 누르고 위축시키는 과시보다 나의 능력을 내보이는 과시가 낫다. 과시는 능력의 결과일 때 가장 좋다. 가능한 한 과장하는 느낌이 강한 자랑보다는 능력을 드러내는 데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 이 얘기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데 속빈 강정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지요. 그래서 자기를 튼실하게 채우고 드러낼 때, 그렇게 할 때 그게 허세가 아니라 적절한 과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로라 하는 조폭 보스를 만난 적이 있다. 그에게 조직을 이끄는 법을 물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흔듭니다. 어떻게 흔드냐고 했더니 정신이 해이해졌다 싶으면 발칵 뒤집어 놓는다고 했다. 그래야 굴러간다고 했다. 자연에서는 이런 거친 리더십이 흔하다. 노발대발하는 행위는 허약하다는 걸 드러내는 증거지만 그렇기에 일부러 화를 내서 자신의 지위를 확인한다. 화를 내보면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을 이끄는 리더가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적정선이 어디인가 한번 좀 고민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탁월한 리더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가진, 또 가지게 될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고 그 힘을 만들어내는 데 탁월했다. 이들의 행적을 더듬어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보통 하수는 입으로 과시한다. 중간 정도 되는 이들은 장식물로 과시하고, 고수는 남들이 할 수 없는 세련된 행동과 장치를 활용한다. 고수들은 한 발짝 더 나간다. 우리 안에 저 깊은 곳에 있는 심리를 활용한다. 눈이 누군가를 우러르면 무심결에 마음도 그렇게 되는 심리를 이용해 자신을 가능한 한 높은 곳에 두는 게 좋은 예다. 많은 리더들이 단상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상이 없으면 다 앉게 하고 자신은 선다. 다 앉아야 한다면 자신을 더 높은 곳에 위치시킨다. 리더로 불리는 건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누구도 자신을 리더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사실 진짜 고수들은 남을 치켜 세우면서 자신을 자랑한다.
2020년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를 휩쓴 봉준호 감독은 감독상 수상소감에서 이제는 유명해진 말을 했다. 어릴 적부터 영화를 공부하며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란 말인데 그 말을 한 분이 바로 우리의 위대한 감독 마틴 스콜세지입니다. 본 감독의 소감에 시선이 객석의 스콜세지에게 쏠렸고 그를 위한 뜨거운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본 감독은 영화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으로 또 다른 호평을 받았다. 모름지기 리더는 이래야 한다. 남을 칭찬할 줄 알기에 추앙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저도 이 장면을 TV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큰 무대에서 서서 자기 소감을 말할 때 자기 도취에 빠지거나 아마 정신이 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서도 존경할 만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을 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때 아마 이 봉준호 감독에 대한 시선이나 평가가 더 높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농촌에서는 뭐 좀 새로운 걸 해보자고 하면 무조건 반대부터 해요. 이런 심리적 문화는 우리가 다니는 회사의 문화에도 짙게 배어 있다. 외부 위협이 있을 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일치 단결하지만 사안이 공동체 내부에 한정되면 이 얘기가 달라진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심리가 가동된다. 물밑 경쟁이 치열하거나 회방꾼이 있으면 더 그렇다. 걸출한 리더가 강력하게 이끌지 않으면 질이 멸렬해진다. 한국인의 리더 의존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난히 높은 이유다. 또 다른 부작용은 튀는 사람에 대한 강한 반작용이다. 한마디로 튀면 죽는다. 세 번째는 과도한 명예중시 성향의 발현이다. 남에게는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하고 또 그러면서 자기 영역을 지켜야 하니 다른 사람들에게 밀리거나 눌리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강하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회구조는 도덕을 강조하는 성향을 발달시킨다. 능력보다 도덕을 우선시한다. 능력 있는 사람보다 도덕적인 사람을 인정한다. 여기서 도덕적인 사람은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사람, 더 나아가서 인간성이 좋은 사람을 말한다. 이런 곳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원인에 관계없이 질서를 깬 사람을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회사에서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좌천을 당하는 이유다. 이렇다 보니 옳고 그름보다 좋고 나쁨이 행동의 기준이 된다. 이런 경향이 가속화되면 능력보다 학연지연이라는 출신을 우선하게 된다. 우리 편이면 무조건 좋고 저쪽 편이면 무조건 나쁘게 생각한다. 무엇보다 변화를 저해하는 것은 심리적 요인이 아니라 사회적 요인이기에 조직의 구조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 안 되는 조직일수록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다. 구조의 문제인데도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 그를 희생양으로 삼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요즘 성장이 정체되면서 많은 회사에서 이런 옛날 예적 성향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현대판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거나 줄어들다 보니 오랜 기간 몸에 밴 좋지 않은 성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혁신적인 기술만 추구할 게 아니라 조직의 구도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다. 직장 생활 몇 년 해보면 알게 되는 게 있다. 일을 잘하는 것과 승진은 별개라는 것이다. 일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걸 현실이 증명한다. 일이 아니라 은밀한 커뮤니케이션에 능통한 전문가들은 약속이나 한 듯 공통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회사와 상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안다. 그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뭔지 잘 파악해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이들은 일 아닌 관계에 집중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선한다. 일은 큰 사고만 나지 않을 정도로 관리한다. 제대로 일하지 않는데도 자리 보전 하나는 잘하는 사람들이다. 회장도 안다. 이런 관계가 별로 생산적이지 않고 부작용이 상당하다는 것을.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 파악이 그에게는 더 우선이다. 지위에 대한 자신감은 있는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기 자아가 공개적으로 모욕당할지 모른다는 위협을 느낀다. 그래서 방어 차원에서 공격적으로 대응한다. 자신의 무능함이 사람들에게 드러날지 모른다는 심리적 위협에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시작한 일이 성과가 없다 싶으면 공격 방향을 바꾼다. 그들이 향하는 대상은 말할 것도 없이 힘없는 부하들이다.
무능해 보이는 사람이 승진하고 이런 이들이 설치는데도 가만 놔두는 세 번째 이유는 그의 활약상을 윗사람들이 모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 한 인사 전문가는 이런 말을 했다. 어떤 사람의 아래에서 보면 그의 학문이 잘 보인다. 하지만 위에서 보면 하나도 안 보인다. 이렇듯 실상을 위에서 제대로 모를 수도 있지만 안다고 해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사정도 있다. 인사를 손바닥 뒤집듯 하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고 팀장들의 불안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이상하게도 못된 사람, 못된 상사들이 잘 나가는 일이 드물지 않다. 못된 사람이 분명한데도 이상하게 잘 나가는 이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이들이 사람을 만나는 걸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가능한 한 여럿이 같이 만나지 않는다. 1대1로 만나 회사 소식을 전해주고 마음이 가는 제안을 한다. 윗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높은 사람과 안면을 트고 회사의 실세를 파악하는 힘은 이들의 주 업무다. 그런 다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슬쩍 흘려 귀를 잡아챈다. 언제 한번 사무실로 찾아오라는 초대의 말이 나오게끔 한 다음 그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들고 찾아간다. 눈도장 찍는 데는 거의 프로 선수급이다. 이들의 진짜 능력은 이때부터 나타난다. 일은 입으로 하고 성과는 관계로 낸다. 묵묵히 일하는 것으로 성과를 내는 건 바보나 하는 것이다. 이뿐인가 일을 하다 어려움이 생기면 어느 틈엔가 조용히 사라진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기 앞길을 막는다 싶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장애물을 결국 제거한다. 그 사람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관심 밖이다.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아닌가가 유일한 관심거리다. 말은 회사를 위한다고 하면서 입속을 있는 대로 다 차린다. 장애물을 제거할 땐 잊지 않고 무능이나 파렴치와 연관시켜 다시 일어설 수 없게끔 생매장시키는 것도 똑같다. 앞에서 말했듯 우리 사회가 도덕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기에 이들의 작전은 언제나 효과 만점이다. 더구나 이 두 가지는 수익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라 일단 이 멍해가 씌워지면 나중에 결백이 드러나도 후유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들이 팀원을 흔드는 주요 무기 가운데 하나는 대뜸 화내기다. 갑자기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화를 냈다가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 웃는 얼굴을 한다. 걸림돌은 어떻게 제거할까?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은 평소에는 투명 인간인 것처럼 가끔은 말 안 듣는 하인처럼 대하는 것이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지시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그런 다음 무능하다고 험담한다. 왜 그에게 그 업무를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하면 말을 해도 쇠귀의 경읽기라서 라고 하거나 무슨 말만 하면 따지고 회방을 놓아 일을 못하게 하니 어쩔 수 없다고 오리발을 내민다. 당사자들을 문제 하나 바보로 만들어버린다. 묘하게도 이런 상사들은 팀원이었을 때부터 본색이 완연하다. 좀 약하다 싶은 팀장이면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물고 늘어진다. 회의하자고 하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팀장님이 결정하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혼자 다 한다고 다른 말을 한다. 왜 회의에 늦었느냐고 하면 굳이 이런 회의가 필요 있을까 싶어 늦었다고 한다. 회의에 들어와서는 엉뚱한 문제를 제기해 일을 못하게 한다. 팀을 흔들어 놓는다. 그러다가 높은 분이 볼라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적극적으로 나선다. 높은 분이 들으라는 듯 우리 팀은 이런 방향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라며 열변을 토한다. 팀장이 멀쩡하게 있는데 자신이 팀의 비전을 설명한다. 그렇게 해서 팀장을 꿰찬다. 팀장이 되면 아래로는 공포와 채찍을, 위로는 호감 가는 행동이라는 이중 플레이를 한다. 시작한 일을 끝내기보다는 자꾸 새로운 일을 벌인다. 자, 이 대목 읽으면서 공감이 아주 깊이 되시는 분들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사나 동료를 만나는 경우가 아마 직장 생활에서 최악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가고 또 몸과 마음의 병을 얻거나 이직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악당들은 성공 비결이 있다. 이들은 누구보다 노력한다. 단 일이 아니라 오로지 사람에 대한 노력이라는 게 다르다. 이들은 상대의 감정과 약점을 파악하는 데 힘을 쏟고 그 덕분에 사람에 관한 한 전문가가 된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일 대신에. 회사에 들어가면 당연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는 아닐지라도 사람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가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고 어떤 능력과 정보 그리고 권한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용 가치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인다. 이들은 그렇고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만나는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 거짓말을 하고 그에 맞는 가면을 쓴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어낸다. 모든 걸 거짓말로 하지 않고 사실을 적당히 섞는다. 이들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래알처럼 흩어놓는다. 이른바 분할통치 수법이다. 인간의 심리를 깊이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약점을 파악하고 이용하는데 달인이다. 못된 사람들은 높은 분을 우연히 만났을 때 평소에 준비한 아부를 한다. 그러면 우리도 아부를 해야 하는 걸까? 그렇다기보다는 이런 우연한 만남에 대비해서 평소에 괜찮은 질문 하나쯤 마련해 두는 게 좋다. 왜 실력보다 태도를 중시할까? 옛날 고려시대 전국 상권을 아우르던 개성상인들은 점원을 뽑을 때 큰 소리로 인사 잘하는 사람을 우선했다. 일본의 개성상인이라고 해도 좋을 교토 상인들도 그랬다. 지금도 남아있는 교토 상인들의 오래된 점포를 가보면 여전히 큰 소리로 씩씩하게 손님에게 인사한다. 조용한 선풍기로 유명한 일본의 발뮤다. 신입사원을 뽑을 때 목소리 큰 사람을 제1조건으로 한다. 목소리가 작으면 그냥 탈락이다. 창업자인 데라오 겐 사장의 원칙인데, 이유는 작은 목소리는 듣는 사람의 귀 근육을 많이 쓰게 하기 때문이다. 상대를 편안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해야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게 하는 건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보통 친한 사이를 두터운 관계라고 하는데 무엇이 이 관계를 두텁게 할까? 사무적인 관계가 친한 사이로 발전하는 건 많지도 않고 쉽지도 않다. 관계를 결정하는 건 의외로 감정이다. 우리는 감정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감정은 우리의 삶의 바탕을 이룬다. 중요한 건 이런 감정이 인사에서 시작되는 일이 많다는 점이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말 없는 언어가 바로 인사이기 때문이다. 말 한마디 교환하지 않고도 몸짓이라는 비언어적 채널, 그러니까 태도만으로 어떤 사람에 대한 감정을 만든다. 잘못한 것 하나 없는데도 미운 털이 콱 박힐 수 있다. 상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후배는 언제나 같다. 매너 없는 후배다. 말이 매너고 예절이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자신을 상사로 존대해주지 않는 후배다. 자신을 존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하가 자신에게 해야 할 행동이 있다. 그 첫 번째 항목이 바로 인사다. 일만 잘해서는 잘 살아갈 수가 없다. 사람이 됐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 인사는 그런 사람됨을 평가하는 시작점이다. 우리는 왜 사장실에 들어갈 때 주눅든 듯이 우리도 모르게 움츠러들까? 이유는 우리 유전자에 깊숙하게 새겨져 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의 95% 정도를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관여하는 유전자는 우리가 대하는 세상을 딱 두 가지로 판단한다. 나에게 좋은가, 나쁜가, 또는 위험한가, 안전한가. 안전하고 좋으면 마음을 놓고, 그렇지 않으면 긴장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려 한다. 이런 우리에게 사장실은 어떤 곳일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의 눈에 가능한 한 띄지 않는 게 좋은 일이라 몸을 작게 하는 게 좋았을 것이다. 이런 건 공격할 뜻이 조금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행동이기에 생존에 조금이라도 유리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언행을 조심해야 했기에 미리미리 조심하는 게 최선이었다. 이런 게 오랜 시간 축적되다 보니 본능화된 것이다. 어떤 사장이든 바쁘지 않은 하루는 없다. 자신도 모르게 요점이 뭐야 라고 하게 되고 주의가 산만해진다. 그래서 보고를 하건 결제를 받건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10분이 주어지건 30분이 주어지건 무조건 5분만 내게 주어졌다고 여기는 것이다. 기준은 명확하다. 보고자의 중요도가 아니라 보고받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궁금해하는 순서로 배치하는 것이다. 이런 순서로 배치하되 TV 드라마처럼 다음을 궁금하게 만들어 또 한 번에 5분을 계속 확보하도록 설계하는 게 핵심이다. 자신의 정보를 수집하고 애써 내용을 작성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질 수 있다. 한마디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순으로 말하고 그걸 강조한다. 이런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일을 시작하기 전 초점과 관점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과학자들이 가설을 세우고 탐험대가 도달할 목표와 경로를 미리 설정하듯 그렇게 말이다. 물론 도달 목표는 상사가 무엇을 중시하는가다. 그런 다음 또 다른 경로나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는 게 효과적이다. 꼭 사장뿐만 아니라 어느 누군가와의 대화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얘기에 귀 기울여주고 많이 들어주고 또 공감해주고, 내가 얘기를 하게 된다면 상대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와 소재로 이야기를 해야 공감이 형성되고 아마 대화의 시너지가 날 겁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게 보고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내가 임원이고 사장이라면 뭐가 궁금할까? 뭘 알고 싶어 할까? 가장 좋은 건 짧고 핵심적인 문장이 화살처럼 머리에 콕콕 박히게끔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신문의 제목처럼 말하는 게 좋다. 신문을 펼치면 큰 제목들이 나오고 이런 제목만 읽어도 대체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관심이 있으면 본문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걸 잘하려면 실제로 신문 제목을 뽑아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는 자신이 30, 40대에 읽은 2권의 책이 일과 인생의 중요한 방향타가 됐다고 한 적이 있다. 그중 한 권이 당혹한 이들을 위한 안내서인데, 이 책의 저자 슈마허가 강조한 게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문제의 유형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2가지 유형은 수렴하는 문제와 발산하는 문제다. 두 유형이 완전히 다른 해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수렴하는 문제는 정보를 많이 모을수록 하나의 해법에 가까워진다. 발산하는 문제는 다르다. 정보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것이다. 이걸 모르면 정보를 모을수록 복잡하고 헷갈리기만 한다. 예를 들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부부는 티격태격하는 일이 흔한데, 부부싸움은 대체로 서로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또는 습관이 달라서 생기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모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서로의 생각과 방식을 안 다음 제3의 대안을 만드는 게 낫다. 상사의 호감을 끄는 바디랭귀지가 있다. 몸은 말보다 훨씬 강력하게 전달되고 자신도 모르게 특정 정보를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칠 일이 많다. 큰 조직일수록 신체 언어에 관한 암묵지를 고르면 그건 죄가 된다. 그 괘씸죄를 범하면 조직의 뜨거운 맛을 아프게 경험해야 한다. 높은 분을 안내할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위 격차가 근소하다면 옆에 서도 괜찮지만 현격하다면 반걸음 정도 뒤에 위치한 다음 10m 더 가셔서 우회전입니다와 같은 차량 내비게이션 방식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는 제가 먼저 타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 먼저 들어가서 가야 할 층의 버튼을 누르면 무난하다. 이제 막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직장 에티켓이 있죠. 이런 직장 에티켓은 몇 가지 잘 익혀둬야 할 것들이 있죠. 같이 차를 타고 갈 때, 예를 들면 상사가 운전을 하고 하급자가 동승을 할 때라든가, 자신이 운전을 하고 상사가 동행을 할 때라든가, 또 상사 2분과 함께 자기가 운전해서 갈 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적절하게 그 작은 의전을 잘 처리를 해야 조직의 뜨거운 맛을 덜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낭독을 하고 생각을 읽습니다. 오늘 낭독 산책에서는 서광원 작가의 그렇게 일하면 아무도 모릅니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는 얘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꼭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타마였습니다.